안녕하세요. 아대한민국 방송입니다. 작년 5월 저희가 첫 방송을 시작하고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됐네요. 저희 아대한민국 방송은 대한민국의 실상을 하나씩 벗겨봤는데요. 이제 예고해둔 대로 저희들의 마지막 방송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나오셨던 우리 전문가들 모시고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모습이 어떤 나라인가 이런 것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주에 걸쳐 정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연자들 자기 소개하시고 인사부터 해주시죠. 제 오른쪽서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붉은 달입니다. 예, 저는 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씨입니다. 예, 저는 화살촉입니다. 네, 듣다 보면 목소리가 누군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잘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마지막 우리 아대한민국 마지막 방송을 좀 관심 있게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어요. 아유, 처음에 나오셨던 우리 붉은 달님 거의 한 1년 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유,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그러면 저희가 오늘부터 진행하는 내용이 대한민국 전반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좀 우리 오신 분들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사회입니까? 네, 저는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속적이고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속적이고 천박한 자본주의다. 참 생소한, 예속적인 거는 대충 느낌이 오실 텐데 천박하다 이런 느낌에 대해서는 좀 다들 뭐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차후에 계속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일단 예속적이고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다라고 규정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는 단어는 다 이야기는 누구나 동의하실 텐데 예속적이다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일단 예속적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한국이 자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상적인 자주 독립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지금까지 방송에서 쭉 이제 다뤄왔던 것처럼 이제 한국은 이제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그리고 미국에게 자주권을 빼앗긴 나라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예속성이란 한국 사회 실권을 사실상 미국이 쥐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분야별로 간단하게 그 실태나 근거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화살총장서부터 얘기를 해 주실까요? 예, 사실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여러 분야들이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이 예속성이 직접적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이제 표출되는 분야는 또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이제 작전 통제권이라는 이름 속에서 한국군이 실제로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실제 주한미군 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계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를테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라든지 네. 한미군사위원회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을 매년 개최하면서 매년마다 한국의 국방 정책에 계속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그것을 제도하고 있다는 점이죠. 실제 매년 개최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 식의 한미 간의 국방 협의가 제도화되어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있어서는 이 작전 통제권을 다시금 이제 워낙에나 국내에서 반발이 세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대한민국이 그렇죠. 지금 이런 얘기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자라는 논란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번번이 그럴 때마다 국방부는 어떻게 하면 이 작전 통제권을 다시금 주한미군이 더 가져줄 수 없겠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기 그러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작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단편적인 예속적인 그런 측면을 찾아볼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제 영토를 우리 국토를 우리 군대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을 또 상실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국토에 우리가 여기를 군부대로 이용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면 그 지금까지 거의 다 대한민국이 그를 이제 수용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게 한미 상호 방위조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죠. 주한미군의 영토 사용에 대한 이 권리는 이 1953년입니다. 그죠? 예.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거의 되고 있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제4조를 보게 되면 예.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서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는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군이 우리가 이 지역을 군사 기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사실 주권이 상당히 훼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또 한 가지 주한미군에 대한 취해법권적인 권한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역사 이래로 이제 여러 외교적 불평등 조약에서 거론됐던 게 취해법권이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을 이제 국내법으로 이렇게 처벌하지 못하는 규정. 사실 주한미군도 이런 취해법권의 규정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그 뿌리는 이제 1950년 한국 전쟁 때부터 시작이 됐긴 합니다만 여전히 지금까지도 우리의 검찰이라든지 당국은 네. 뉴스를 가만히 보시면 그런 얘기 너무 많습니다. 주한미군에 관련 범죄가 터졌을 때 경찰은 미군 헌병대에게 인계했다. 그렇죠. 이러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다음 보도가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군사 분야에서 직접적인 이런 예속적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드러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군사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는 예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다른 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경제 관련해서 제가 좀 몇 마디 좀 드리면요. 예. 우리가 이제 경제 부분에서의 예속성 이런 걸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인 사례는 최근에 뭐 F-35 전투기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개발도 잘 되지 않은 이런 전투기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이렇게 구매하는 이런 가정이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 이제 국방비를 재정 적자가 너무 많으니까 예. 줄여야 되고 이걸 어떻게든 뭐 다른 나라들에게 팔아 먹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돈을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경제 정체적으로 보면 한국 예. 경제는 이제 외국 자본의 과도한 침투에 의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외국 자본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랑 현대자동차 뭐 이렇게 들 수가 있을 그렇죠. 텐데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50% 가량이 되고요. 현대자동차는 44% 정도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 이름만 들어도 뭐 아시는 이런 대기업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한 40에서 50% 가량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이제 경제의 명맥을 쥐고 있다고 하는 이 금융 부분, 예, 금융 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신한금융이나 KB, 뭐 하나금융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대형 은행이라고 아시는 이런 은행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60%가 이렇게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한국의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개방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투기 자본의 비중들이 상당히 높은 이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지금 자본의 국적이 있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긴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세계 금융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미국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미국계 자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 시장이나 금융 이런 자본 시장 등이 미국 자본에 상당히 좀 좌지우지되는 이런 이제 구조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재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뭐 삼성이 좀 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뭐 재벌들이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원천 기술이나 특허권 이런 데에는 상당히 이제 외국 기업들이나 미국 자본에게 목줄이 매여 있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시면 계속해서 기술 무역 부분에서는 적자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에게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하려면 미국에게 많은 기술 사용료, 그러니까 로열티 등을 지급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수출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조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예. 이제 IMF 구조조정 과정인데요. 이제 80년대 들어오면 미국이 제조업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독일 등이 많이 치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 미국이 이제 전쟁 비용을 많이 이제 그 지출을 하면서 경제 위기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 주도 중심으로 다시 금융 자본 중심으로 이렇게 신자유주의 질서를 이렇게 재편해 나가죠. 세계 경제 구조를.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금융시장의 적극적인 개방과 노동시장 이게 노동자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는데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 경제 체질을 이런 식으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질서에 맞게끔 이렇게 또 재편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IMF 위기였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 경제 구조 안에서 한국 경제가 굴러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잠깐만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예속된 나라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원래 국제관계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을 편 것도 아닌데 그 정도 영향을 받는 걸 예속성이다 뭐다 하면서 부정해버리면 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원래 미국이 워낙 힘이 세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미국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실리를 찾자 뭐 그런 거예요 저는. 네, 청취자분이 전화하셨어요. 간단히 질문의 요지는 미국의 영향을 안 받는 나라가 어딨냐 그런 말씀이신데 좀 누가 답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 사회의 예속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미국의 영향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예예. 우리 주권을 갈취당한 게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에서 사실 여러 나라들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외교 무대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압박도 하기도 하고 또 협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보면 한국이 미국에게 영향을 주고 미국이 한국에게 영향을 주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 간섭과 압박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국은 국력이 약하니까 미국은 국력이 세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그 한도가 있는 거죠. 국력이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국력이 강한 나라 말을 다 들어야 되는가? 맨날 당하기만 하느냐? 예. 예를 들어서 IMF 때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때 이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IMF로 인해서 IMF 그 경제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예예. 근데 그때 한국은 일방적으로 IMF,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 IMF의 경제 정책들의 요구들을 그대로 다 수용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아적 가치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IMF의 그런 신자유주의 요구들 다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말레이시아가 우리보다 더 국력이 강한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죠. 네네. 국력이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이 강대국의 요구를 100% 수용하고 그런 건 국제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뭐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실제 우리 한국 국민들의 이 예. 생활적인 면을 보더라도 한미 간의 관계가 상당히 예속적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 생활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예,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뭐 우리의 생활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영화 산업이라든지요. 아니면 이제 언론 매체, 네. 즉 공중파 방송 등이 구성되는 부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를테면 예전에 영화배우 안성기 씨라든지 이런 네. 분들이 뭐 거리에 나와서 같이 이제 그 뭐죠 막 집회 시위. 시위도 하시고 그랬는데 바로 스크린 쿼터제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한미 FTA 협정과 연동지어서 스크린 쿼터제의 축소를 해줄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죠. 정책적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극장 스크린 극장 상영관의 스크린에 국산 영화를 줄이고 네. 헐리우드 영화의 비중을 더 늘릴 것을 정책적으로 한국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생활상으로 느껴지는 이제 미국 문화라든지 헐리우드 영화 아니면 흔히 미드라든지 그런 미국 드라마 이런 부분들이 거기가 작품을 잘 만들고 볼만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아니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부 간의 협상의 의제로 실제로 제기가 돼서 미국 행정당국과 우리 대한민국 행정당국 간의 협의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중이 결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그 미국 관리가 우리나라 관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영화의 비중을 더 늘려라라는 부분을.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 관리는 그것을 허용한다는 것이죠. 허용을 합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문화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예, 미국의 영향력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고요. 그러한 결과로 실제로 네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 문화에 대한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약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요. 예를 든다면 이제 그 여러 국제 무대나 올림픽 대회나 이런 장에 한번 보시면 네. 그런 부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인도 선수들이나 인도 사람들은 인도 전통 의상을 입고 나오고 네.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그 흰옷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 의상을 즐겨 입고 나옵니다.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복 입은 거 못 봤어요.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번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구태여 꼭 이제 한복을 입고 다니는 그러다가 이제 뭐 넘어지고 넘어지죠. 이제 예. 그런 과정도 있는데 저는 뭐 이제 그런 정상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공간에서 그 나라 국민들이 자기의 전통 문화 의상으로도 표현될 수 있고 음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전통 문화에 대한 그런 이제 긍지와 자긍심이 실제로 대한민국이 인도나 베트남보다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응당 일반적인 국가들, 정상적인 국가들에 비해 가지고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약하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짚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다른 분들도 뭐 쭉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얘기를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예, 뭐 외교 분야도 한마디 좀 드리면 네. 일단은 이제 뭐 외교 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그 굉장히 그 이른바 예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실태들이 만연해 있다. 그래서 뭐 이미 앞에서도 좀 사례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외 관계에서 협상 과정, 그러니까 네. 뭐 방금 막 예를 들었던 게 이제 IMF 협상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표적으로 스크린 커터 문제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쇠고기 협상 문제라든지 네. 이런 문제들을 보면 항상 이제 그 농민들이라든가 관련 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을 자꾸 불러 일으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항상 손해 보는 과정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 결과가 발표가 되고 반드시 그 사람 그 종사하고 있는 업종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기의 생업에서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계속 이제 대외관계 협상 과정들이 결론이 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례들은 앞에서 이미 좀 얘기를 했으니까 좀 넘어가기로 하고 근데 도대체 왜 어째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느냐 이런 거는 실제로 이제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관들의 어떤 인식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과거에 이제 그 뭐 외교 파트에서도 잠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활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자극적으로 그 활약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의 인식 중에 이제 북미 라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 한국 외교에서 그 가장 그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양적인 비중이나 질적으로 봤을 때 이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북미 라인에서 이른바 북미 라인이라고 하는 그 이제 외교부에서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식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그 과거에 이제 군사 전문지죠. 그 D&D 포커스 이 편집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씨라는 분이 이 뭐 술자리에서 이 북미국 외교관들 중에 한 사람에게 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외교부 북미국 사람들이 그 한국이 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기를 희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노골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 돌아온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이 외교관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그렇죠. 네, 이런 대답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외교를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검은머리 미국인들이 어떻게 활약을 하고 있느냐. 실제로 이제 위키리크스에 폭로된 이 미국 외교 전문을 보면 그 에이펙 정상회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죠. 네네.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그 쇠고기 협상 당시에 그 협상 기밀을 유출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김승호 경제정책담당 비서관 이 사람의 얘기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 미국이 이 검은머리 외국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이게 이제 외교 전문에 나타나 있는데 이게 이제 절대 보호 요망 절대 보호 요망. 이런 이제 단어를 붙여가지고 이 김승호 보좌관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야.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사례였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이 폭로된 외교 전문들을 좀 보면 그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기밀을 유출했던 이 청와대 통일안보 전략 비서관. 그 노무현 정부 때죠. 이 박선원 씨 그리고 이 통일부 차관급 고위 공무원이었던 엄종식 씨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외교 전문에 등장을 합니다. 미국이 이런 사람들을 그 절대 보호 요망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보원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붙여가지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폭로된 게 이 정도인데 굉장히 네. 고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청와대 보좌관이라든가 대통령과 직접 독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드러나지 않은 이 중급 또는 하위에 이 공무원들이 사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 한국의 외교를 담당하고 대외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다. 그리고 실제 이 사람들 행동을 보아도 한국의 외교가 어떻게 이렇게 예속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적나라하게 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 뭐 한마디 덧붙이자면 예. 이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어떤 외교를 펼치고 있느냐. 이거 보면 예를 들어 유엔 총회 같은 데서 첨예한 사안들 있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문제 같은 거 가지고 표결을 하는데 표결 결과를 보면 전 세계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팔레스타인에 우호적인 표를 던지는데 그죠. 미국만 꼭 거부권을 행사를 해요. 네,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근데 거기에 한국이 꼭 끼어 있더라고요. 아 용감해. 참 도대체 중동 지역에 아무런 이해관계 뭐 있긴 있겠죠. 거의 없진 않겠는데 거의 이해관계도 없는 나라가 꼭 튀게 다른 100여 개국 나라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혼자 튀면서 그런 거 보면 참 한심스럽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되는데 정치 분야에서도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네. 이 정부의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결정되고 어떤 내용으로 결정되느냐 이걸 잘 봐야 된다. 이게 이제 한국 사회가 실질적으로 이 미국에게 예속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이제 IMF 얘기 또 다시 하자면 결국 IMF 당시에 그 체결 당시에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대선 후보들한테 각서를 요구를 했어요. 네네. 너네가 누가 당선되든 IMF 그 협상 결과를 이행해야 된다. 그렇죠. 라고 해서 결국 다 받아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에게까지 대통령조차 국내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펼치는 게 아니라 외국에게 각서를 써가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거고 각서가 또 있어요. 군사 분야에서 미사일 각서라고 미사일 각서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얼마 그다음에 탄두 중량을 얼마 이상은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써서 미국 대통령에게 보냅니다. 그게 한미 그 미사일 지침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자기 나라 정책을 다른 미국이나 국제기구에 각서를 써가면서 나는 이건 하겠습니다.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의 각서를 쓰면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또 대표적인 게 또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네. 이 대북 정책은 남북 관계를 다루는 것이고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북 정책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미국의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느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널뛰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클린턴 행정부 때 북미 간에 막 대화가 잘 되면 남북 간에도 막 대화가 돼요. 네. 그러다 부시 행정부가 딱 들어서 가지고 대북 강경책이 나오면 한국 정부는 바뀐 게 없는데 정권이 안 바뀌고 그대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대북 정책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러다가 다시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미국 정권이 바뀌면 미국 눈치 살펴보고 있다가 아 이번에는 미국이 좀 대북 유화책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면 한국도 재빨리 대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바꾸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 한국 정부의 정책을 어떤 내용으로 결정하느냐 미국 눈치 보면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 더 이제 골 때리는 거 뭐냐면 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 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미국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요? 네, 미국이 너네 이거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알아서 다들 기는 거죠. 알아서 긴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막 한미 FTA 같은 경우 네. 그 한미 FTA 협상 과정을 보면 협상의 주요 담당자들이 다 미국 정보원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 위키리크스에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정보원들끼리 미국을 위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한국 대표든 미국 대표든 다 미국을 위해서 협상을 하는. 자발적으로 예속이 돼버린 거죠. 전작권 문제도 미국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안 받겠다고 기어이. 제발 계속 가져 그 보유하고 있어달라. 우리는 받고 싶지 않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아주 황당한 일인 거죠.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일 관계가 별로 안 좋지 않았습니까? 안 좋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일본의 그 역사 인식 문제 이거 가지고 계속 티격태격 싸우는데 얼마 전에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와가지고 4월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동북아 순방을 하니까 그때까지 한일 관계를 이 개선해 놔라라고 한마디 하고 가니까 그때부터 한국의 외교 라인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 며칠 전에도 차관급 뭐 한일 간의 차관급 회담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일본과의 4월까지 시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안 이걸 남았네요. 빨리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데 야 미국의 장관 한 명이 와서 외교 정책을 딱 방향을 제시하고 하니까 외교 이 라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정신없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일사불란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이 정치 분야가 예속이 돼 있다라고 할 때 그럼 누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구체적으로 누가 한국의 이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는가 놓고 봤을 때 대표적인 사람이 주한미 대사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주한미 대사의 전횡은 뭐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광우병 이명박 버시바우. 정부 시기 때 그 광우병 문제로 한참 시끄러운데 버시바우 그 주한미 대사가 그 야당 대표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 대표 손학규였는데 야당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왜 반대하느냐 막 따지고 묻지 않았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건 뭐 정부 관계자와 뭐 잘 협조해 달라 이런 식의 이제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 대표에게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따지고 묻는 거는 이건 완전 내정 간섭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학문 분야에서도 예속성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볼 수 있는데요. 네네. 물론 이제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과학기술, 자연과학 분야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면이 있습니다만 자연과학 분야에서 예를 든다면 이제 기술 종속이 상당히 커다란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른바 기술 수지라는 걸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기술을 이 다른 나라에게 제공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다른 나라의 기술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 중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금액화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기술 수지가 되겠죠. 대한민국이 대표적으로 기술 수지가 적자를 보는 네네. 그런 이제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지고 대중국 기술 수지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특히나 미국에 대한 기술 수지 적자가 매우 심각하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뭐 산업 전반의 예속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의 근간이 되는 최근에 이제 기술 중심 산업으로 이제 이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 특히나 자연과학 이 이공계열 학문 분야에서 기본 산업이 이제 반도체라든지 예. 그런 기본 산업 자체가 미국으로부터 예속돼 있는 결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이제 과학 기술에 대한 대한민국이 주력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 영역에 대한 대미 예속성도 상당히 좀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예.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인문사회과학 분야 같은 부분을 보시냐면 이게 하나의 사회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꼭 무슨 어디에 뭐 대학 교수가 되려면 그죠? 이력서에 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이 자기 이력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디 갔다 와야죠. 예, 무슨 유니버시티 오브 뭐 스테이트 어쩌고 어디에서 뭐 PhD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야지 그것이 이제 뭐 인정받는. 예. 최근에는 이런 부분이 하도 많다 보니까 또 서울대학교 이런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국내 박사 학위에 TO를 이제 주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네. 부분들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측면보다는 여전히 해외,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해외 박사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거의 미국 박사가 독점적이죠. 그렇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공부해온 미국 쪽의 이 학술 인재들을 주로 이제 중용하는. 학계에 중용하게 돼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학생들을 계속적으로 재교육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이 하나의 구조화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 주된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1회서부터 들었던 내용을 압축한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로 정말 심각하게 주권을 빼앗긴 상황이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아무리 미국이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어쨌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결정권은 정부에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의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독자적으로 자율적인 판단의 정책을 펴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뭐 한국처럼 이제 재벌 총수가 대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구조 말고요. 뭐 예, 예. 대주주가 따로 있고 전문 경영인이 따로 있는 이런 기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네. 이제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은 뭐 당연히 전문 경영인이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기업의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하게 됩니까? 이게 대주주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대주주가 기업 소유자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대주주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전문 경영인을 뭐 교체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미국이 모든 정책을 자구하고 그걸 정치인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뭐 정치권에 압박도 가하고 심하게는 이제 교체도 하고 이래 왔던 게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봐지고요. 이제 그런 내막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 뭐 전문 경영인이 다 결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리 정치권에서의 정책 결정 이런 것들의 배후에는 그 기저에는 언제나 미국의 네. 압력이나 미국의 이 관리들이 이렇게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면에서 한국의 주권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한국 정부가 꼭 미국 말을 잘 듣는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지요. 그 예를 들어 이 미국에서 인권 얘기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권고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보수 정부든 개혁 정부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네 이 미국이 시킨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 한국 정부도 다 지들이 하고 싶은 거 한다 이 말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큰 건 사실이지만요. 이 한국 정부도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화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어보면 한 100가지 중에 예. 한두 개가 이렇게 좀 약간 미국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그거를 뭐 예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의 주권이 확고하느냐 네. 이거를 과연 계량할 수 있냐.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이 주권이 그러면 100개 중에 한 55개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55%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주권 국가냐. 뭐 이렇게 가능한가요? 아니 그 주권 그런 게 어디 있어? 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49개면 우리가 뭐 예속이고 51하면은 뭐 독자적이다? 예속이냐?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 정부가 이를테면 미국이나 일본 그러니까 대외 관계에서 일부 재벌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이런 외국이 아니라 정말로 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 진정으로 자기 주권을 대내적으로나 또는 대외적으로 정말 행사하고 있느냐 이런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선 이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판단을 좀 보면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NSC나 국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미국도 안에서 보면은 이제 부처별로 자신들의 이제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뭐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과거 뭐 쿠데타 당시에도 이제 미국 내에서 엇갈리는 목소리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그 박정희 쿠데타였죠. 그러니까 나오기도 했었는데 하지만은 결국에 이제 미국 내에서 정책 조율이 끝나게 되고 내부적으로 이게 끝나고 나면 하나의 이제 통일된 목소리로 만들어지고 이게 결국에는 한국의 집권자들 역시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런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의견 이런 것들을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미국이 정말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이 폐지시켜야겠다고 판단했으면은 제 생각에는 군사적으로 압박을 한다든지 뭐 신종 등급을 강등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수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실제로 폐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라크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부시 대통령 시절에 실제로 미국이 이제 이라크 후세인 정권을 독재 정권이다, 인권 말살 정권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규정을 해놓고 무력으로 이렇게 침공을 하죠. 물론 이제 이후에 부시의 그 이라크 침공 구실이 다 이제 거짓으로 드러나고 다 이제 그냥 미국의 이익을 위한 전쟁 행위였다 이렇게 다 폭로가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 미국이 자기 이익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에는 관철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네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한국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미국이 하는 게 그냥 뭐 브리핑을 한다든지 립서비스? 립서비스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이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득을 보고 있는 이런 걸 좀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분단과 독재를 지속시키는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또 국가보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히려 미국의 이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미국이 자신들의 실제로 인권에 관심이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립서비스에 불과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실제로 국가보안법을 네. 누가 만들었느냐가 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보안법의 전신은 일제 치안유지법. 전신이죠. 그다음에 이승만 때. 이승만 정부가 만들었죠. 이승만 박사가. 예. 이승만 박사 어디서 공부했죠? 미국.
하와이에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배웠다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국가법 만들고 있어요. 국가보안법을. 왜 나한테 화를 내요? 미국이 미국에서 정치 배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필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아까 이제 주권을 개량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100개 중에 한두 개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이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해요. 터치 안 한다는 것을 또 일부러 드러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터치를 하냐라고 하고 있지만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뭘까요? 한미동맹. 한미동맹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유지하고 주한미군을 어떻게 이제 역할을 부여하는 문제. 한반도의 군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단 한 번도 미국이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주 강정기지 보십시오. 평택의 대출이 보십시오. 네네. 언제 한번 미국이 한국에서 어떠한 이제 집회나 시위가 들끓는다고 해서 아 좋다. 그럼 우리 미군 기지 계획 처리할게. 이런 적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여타 부분, 사회 문화적인 여러 여론에 대한 측면에서 미국 관리들이 한두 마디 던지는 그런 내용들을 단순 합산할 것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핵심적으로 저는 한미동맹 그리고 이제 IMF 사태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미 FTA 이런 측면들에서 바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좀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뭐 상대적 자율성이나 뭐 이런 여러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에 세간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미국은 노무현 후보보다 이해창 후보를 더 지지했다. 그런데 결국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되었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미국에게 예속되어 있다면 대통령 정도는 뭐 미국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될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예, 거기에 바로 우리 희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요? 네, 그렇죠. 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압박이 있으면 저항이 있다고 아까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저 독재 사회, 우리 군사 독재를 상당히 오랜 기간 겪었죠. 지금도 왠지 느낌이 네, 지금도 왠지 스물스물 확실하게 와닿고 유신 독재가 부활되는 느낌이죠. 근데 군사 독재를 아주 오랜 기간 겪었는데 결국 민주화가 됐단 말이에요. 네. 민주화를 누가 만들었느냐? 군사 독재자들이 야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양심 있지 계속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실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야 민주주의가 좋은 건데 너네 왜 그러냐? 민주주의 해라.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독재 사회에서 지금 뭐 이제 여전히 민주주의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과거 군부 독재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민주화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된 거는 사실 국민들이 열심히 민주화 운동을 하고 싸워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과거에 그런 군부 독재라는 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국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진압하는 그런 사회를 독재 사회라고 하는데 그런 사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모이고 커져가지고 민주화가 됐다는 게 그러면 야 그래도 독재 사회라도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나올 수 있었으니까 독재 사회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독재는 독재인 거고 그 안에서 국민들이 열심히 싸우니까 독재에도 한계가 다다르고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민주화가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치를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군부 독재하다가 나중에 직접 선거 그 87년 개헌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민간 정부로 바뀌죠. 네. 그다음에 정권 교체도 이루어지죠. 네. 이렇게 조금씩 우리 국민들의 이 노력에 의해서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 분야에서 예속돼 있지만 계속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싸운다면 힘을 모은다면 이런 것도 언젠가는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걸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고 야 그래 국민들이 선택하면 대통령도 국민들의 뜻대로 되는 거네. 그럼 미국은 별 힘이 없는 거네. 사실 영향력 별로 없는 거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힘이 세졌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의 이 간섭과 개입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국민들의 뜻에 맞는 결정도 나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무서워서 2012년에 대선에서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죠. 갑자기 네. 출생의 비밀 막장 드라마와
이게 재밌는 게 출생의 비밀이 다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회 지금 막장인 것 같은데 출생의 비밀. 그렇죠. 이제 더 밀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뭔가 극단적인. 원래 드라마가 꼬이다가 네. 더 이상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되면 네. 꼭 한 명 쓰러지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뭐 그렇게 이제 인물 한 명이 사라지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누군지는 저희는 뭐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아 우리의 네,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우리 그동안 출연하셨던 우리 전문가, 각계 전문가 모시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란 어떠한 사회인가에 대해서 종합 정리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 예속적인 성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계속 강조되었던 것처럼 주권이 없는 나라는 자주독립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군사, 학문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게 실권을 넘겨준 나라다. 이런 이제 아주 좀 씁쓸하지만 이런 현실을 저희는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주권을 되찾기 위한 우리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민분들, 우리 오랜 역사에서 뭐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많은 역사 지금까지 수십 년간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속에서 뭐 민주주의 운동 실천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다. 이제는 마지막 진정한 자주권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첫 번째 얘기했던 예속적이고 천박한 사회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천박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봅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저들의 공화국